이강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와 미래 공리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첫 번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가치를 하나의 잣대로 계량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유를 옹호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것, 세 번째 인격을 중시한다는 것, 네 번째 고급 쾌락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884년 영국에서 배가 난파하여 선원 4명이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오랜 조난으로 인해 배고픔에 지친 선원들은 사환소년 파커를 죽여서 먹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를 죽여서 먹지 않으면 4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째, 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컸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의 숫자나 생존자와 가족의 행복을 고려한다 해도 그러한 살인을 허용한다면 사회 전체로 보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익이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의 사환소년을 죽여서 먹는 행위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을 계산하기에 앞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남을 이용하는 행위, 즉 타인의 나약함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목숨을 빼앗는 짓은 나쁜 짓 아닐까요? 사환소년을 죽인 사람들의 행동에 몸서리친 사람에겐 첫 번째 반박이 미지근한 불평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반박은 도덕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것이라는 공리주의자들의 사고를 받아들여 단순히 사회적 결과를 더 많이 계산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 소년을 죽인 행위가 도덕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두 번째 반박이 더 적절합니다. 이 반박은 어떤 행동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이익이 얼마인지 결과만을 계산하면 된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또한 도덕이란 그 이상의 무언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적절한 방식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정의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시각은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행위든 그로 인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내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도덕적으로 볼 때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무와 권리는 사회적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덕은 목숨을 숫자로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기본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일까요?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공리주의의 핵심 사상은 간결하며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바로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 유틸러티,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과 쾌락의 감정에 지배됩니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배할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합니다.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를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도덕적, 정치적 삶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공리의 극대화 원칙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입법적 차원에서도 적용됩니다. 어떤 법이나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할 때 정부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벤담에 따르면 공동체란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집단입니다.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하고 모든 비용을 뺀다면 다른 정책을 펼 때보다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는지 묻습니다. 공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벤담의 주장은 워낙 대담해서 이를 반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은 행복의 극대화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의무나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나 권리의 존중이 적어도 장기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무나 권리를 변호할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다툼은 알고 보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공리주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견일 뿐 원칙 그 자체에 대한 이견은 아닙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첫 번째 반박이면서 가장 두드러진 공리주의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에게 개인은 중요하지만 이는 단지 모든 이의 선호를 계산할 때 더해지는 개별 항목으로서만 중요합니다. 만약 공리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예의와 존중이라는 기본 규범을 어기며 사람을 다루는 다음과 같은 방식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런 잔인한 장면을 보며 충분히 많은 쾌감을 느낀다면 공리주의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폭력과 공포라는 고통이 그 게임이 주는 쾌락보다 커진다면 이는 공리주의자들에게 게임을 금지시킬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도덕적으로 보다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공리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박은 공리주의가 행복의 측정, 합산, 계산을 기초로 도덕과학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기호를 심판하지 않고 다만 그 무게만 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호는 동등하게 계산됩니다. 사적 판단을 배제하는 태도 덕분에 공리주의는 상당한 호소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도덕적 선택을 과학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은 오늘날 경제 논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호를 더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측정 단위가 필요합니다. 공리를 주장한 벤담은 그러한 통일된 단위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단위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책에는 폐암의 이익, 폭발하는 연료 탱크, 노인의 목숨값 할인 계산 논란과 같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때 느끼는 거부감을 극복해야 할 충동적 감정이자 명확한 사고와 이성적인 사회적 선택을 방해하는 터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부감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가리키는 징표라고 봅니다. 그들은 모든 가치와 재산을 단일 잣대로 계량하거나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에 대해 두 가지 반박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두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입니다. 밀은 계산 원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리주의를 보다 인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리주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밀의 책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영어권의 고전인데 이 책에서 밀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개인을 그 자신으로부터 보호한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되며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밀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신의 주장은 전적으로 공리주의 사고에 기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밀은 우리가 공리를 극대화하되 사안별로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공리가 극대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인류의 최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수가 반대 의견을 막거나 자유사상가를 검열하도록 한다면 오늘 당장은 공리가 극대화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덜 행복해지고 곤란해질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사회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에 대한 미래 생각은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개인의 권리를 위한 확실한 도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첫째,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권리는 상황의 볼모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적 수단을 통해 장기적인 행복을 얻는 사회가 있다면 공리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가 도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둘째, 기본 권리를 공리주의 시각으로 고려한다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이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부당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밀은 관습이나 관례 혹은 다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능력을 자유롭게 최대한 발전시킨다는 삶의 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밀의 설명에 따르면 수능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입니다. 인지, 판단, 차별적인 감정, 정신활동, 도덕적 선호 등 인간의 능력은 선택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관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는 최고를 가려내고 구하는 훈련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죠. 정신과 도덕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해야 좋아집니다. 세상이 혹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세상이 자신의 인생 진로를 대신 선택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유인원처럼 흉내내는 능력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도 중요합니다. 밀이 개성을 중요시한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욕구와 충동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증기기관차에 인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밀이 개성을 강조해 칭송한 것은 자유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적 이상, 인격과 인류 번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벤담의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었다기보다는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반박, 즉 공리주의는 모든 가치를 하나의 잣대로 계량한다는 주장에 대한 밀의 반응 역시 공리와는 무관한 도덕적 이상에 기대고 있습니다. 논문 공리주의에서 밀은 공리주의자들이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벤담에게 쾌락은 쾌락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이 경험이 저 경험보다 더 나은지 못한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로 인한 쾌락이나 고통의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소위 고급 쾌락 혹은 고상한 미덕이란 단순히 더 강하고 오래가는 쾌락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벤담은 여러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호소력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취향을 있는 그대로 취할 뿐 그것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취향은 동등하게 계산됩니다. 벤담은 이 쾌락이 저 쾌락보다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제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벤담은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선호도를 모두 더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결정하려 했습니다. 밀은 벤담과 달리 욕구의 양이나 강도만이 아니라 질을 평가해서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덕적 이상에 기대지 않고 오직 공리만으로 그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증진할수록 옳은 행동이며 행복을 줄일수록 나쁜 행동입니다. 행복이란 쾌락이 있고 고통은 없는 상태이며 불행이란 고통이 있고 쾌락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밀은 쾌락과 고통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는 쾌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더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쾌락을 놓고 볼 때 그 둘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 전부 또는 대부분이 어느 하나를 선호한다면 도덕적 의무감 따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입니다. 이 테스트는 도덕이 전적으로 그리고 순전히 우리의 실제 욕구에 달렸다는 공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바란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고급 쾌락보다 저급 쾌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밀은 가장 뛰어난 사람도 때로는 다른 영향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고급 쾌락 대신 저급 쾌락을 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습니다. 욕구는 더 이상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준은 우리의 바램과 욕구와는 별개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상에서 나옵니다. 어떤 쾌락이 고급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더 원해서가 아니라 더 고급임을 깨닫고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권리에 관해서도 그랬듯이 밀은 고급 쾌락을 설명하면서 공리주의가 모든 것을 단순히 쾌락과 고통으로 양분해서 계산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했지만 되레 공리와 무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강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리주의를 주장한 위대한 두 인물을 비교하자면 밀은 보다 인간적인 철학자였고 벤담은 보다 일관된 철학자였습니다.